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 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파장으로 한국 자본시장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금융당국 수장까지 문제가 없다던 고의 분식회계 여부가 2년 만에 뒤집힌 겁니다. 한국 바이오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 더군다나 삼성이 한국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충격의 크기는 더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회계 조작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았고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논란을 둘러싼 파장,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지도록 회계를 조작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당장 주식 거래가 정지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를 했다가 직격탄을 맞은 투자자들은 줄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당초 판단을 뒤집고 고의 분식회계라고 결론을 낸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윤정 기자,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 줄여서 삼바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회사인지 그 생소한 분들 많을 텐데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갈까요? 네, 2010년 이건희 회장은 경영일선에 복귀하면서 그룹의 미래 먹을거리 중 하나로 바이오 제약을 꼽았습니다. 네. 1년 후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설립했고 2012년 연구소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세웠는데요. 이 바이오에피스는 삼성바이오가 85%, 미국의 바이오젠이 15% 지분을 투자한 합작사입니다. 네. 당시 삼성은 별도로 콜옵션, 즉 바이오젠이 최대 49.9%까지 에피스 주식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 콜옵션이 바로 삼바 회계 조작의 최대 쟁점이 됩니다. 그렇군요. 삼바 회계 조작 사태는 지난해 초 참여연대가 적자이던 삼바가 회계를 변경해 흑자로 돌아섰다며 특별 감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는데요. 금융당국이 1년 만이 넘도록 조사를 한 후 고의적인 분식회계, 즉 회계 조작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사실 지난 정부 때는 회계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가 이렇게 이번에 결론을 낸 금융당국의 논리가 뭡니까? 네, 금융감독원 입장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당초 회계에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감리를 한 결과물이 아니라는 건데요. 첫 감리에서 금감원은 앞서 언급했던 이 콜 옵션을 문제로 삼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에 바이오에피스를 이 자사의 관계회사로 회계 기준을 변경 적용했는데 이 변경 근거를 바로 콜 옵션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삼바 측은 2015년에 합작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이 콜 옵션을 행사할 상황이 됐고 실제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면서 이 관계회사로 변경 적용한 것인데 금감원은 이를 터무니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 콜옵션이 행사된 게 아닌데 변경 적용해서 이 재무제표상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켰으니까 이것을 바로 분식회계라고 본 겁니다. 네. 두 번째 이제 감리에서는 2015년 이전, 즉 설립한 당시 2012년부터 따져본 건데요. 2012년부터 확대해서 따져본다면 아예 그때부터 관계회사로 적용하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2015년에 급작스럽게 회계를 변경한 것은 역시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1차 감리와 2차 감리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네. 금감원은 왜 이렇게 다른 판단을 한 겁니까? 일단 1차 감리 때는요. 2015년 이전에 회계 기준을 어떻게 적용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012년부터 관계회사로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것, 이것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냐. 설립 당시부터 이 삼성바이오와 바이오젠이 공동 경영 상태였다 이렇게 봤기 때문인데요. 이 대목에서 콜옵션에 이어서 또 하나 등장하는 게 바로 바이오젠이 갖고 있는 이 동의권이라는 겁니다. 예. 바이오젠이 갖고 있는 콜옵션이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하고 또 이 주요 의사 결정 시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종의 방어권이 바이오젠에게 있다는 점을 바로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자, 결국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에
회계를 변경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본 거네요. 네, 그렇죠. 이 두 차례의 감리에서 서로 이유와 과정은 다르지만 2015년에 회계 기준을 변경한 것은 고의적인 분식회계라는 같은 결론을 낸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015년에 자회사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 적용하면서 장부가액 3천억 원인 종속회사에서 관계사, 즉 미래가치를 포함한 시장가액으로 4조 8천억 원으로 회계를 변경합니다. 네. 이 같은 회계 변경으로 4년 연속 적자를 보던 모회사 삼성바이오는 흑자로 전환하죠. 흑자 전환 후 삼성바이오는 상장 절차를 밟습니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따라가면 결국 삼성바이오가 4조 5천억 원의 가치를 부풀리는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했다는 게 금감원의 결론입니다. 그렇군요. 자, 송 기자. 네. 이번 최종 판단에서 핵심 증거로 제시된 것이 바로 그 삼성 내부 문건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 문건이 그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지어진 이른바 그 스모킹 건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증선이 증거로 제시는 이 내부 문건은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경팀이 2015년 6월부터 11월 사이에 작성을 했고요. 당시 이제 그룹 미래전략실에 보고도 된 사안인데요. 네. 문건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에 따른 이 부채와 평가 손실이 반영돼서 삼성바이오의 자본 잠식이 예상된다. 그래서 자본 잠식에 대응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와 또 회계 기준을 바꾸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삼성이 어떤 특정한 목적, 즉 상장과 합병이라는 어떤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회계 기준을 변경한 정황이 여기에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되고 있고요. 실제 또 증선이는 이번 결정에 있어서 내부 문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내부 문건을 좀 더 들여다볼까요? 네. 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에 따른 그 부채 평가 손실이 반영되면 삼성바이오가 어느 정도의 그 자본 잠식이 된다고 본 겁니까? 네, 내부 문건 내용을 좀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2015년 11월 10일자 문건을 보시죠. 서두에 일단 회계법인이 바이오젠사의 콜옵션에 관해서 부채 및 손실 반영을 바이오로직스에 요구했다라고 적시돼 있죠. 예. 자, 그 아래를 보면 콜 옵션 행사 가능성 확대로 1.8조 원의 부채 평가 손실 반영으로 바이오로직스의 자본 잠식이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네. 부채로 반영 시에는 자산 1.8조 원, 부채가 2.7조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부채가 자산보다 큰 자본 잠식 상태가 될 것으로 본 것이죠. 예. 이처럼 예상되는 자본 잠식에 대응할 방안들을 또 그 아래 시나리오별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중 하나가 이제 실제 실행됐던 이제 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 적용해서 지분법 평가 반영하는 안도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그 삼성바이오 재경팀에서 이 문건을 작성했다고 했는데 네. 이 문건 곳곳을 보면은 그 삼성물산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좀 곳곳에서 좀 드러나 보입니다. 네,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이번 사태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더 나아가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과정과의 연결고리가 된다라고 보는 건데요. 예. 문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건은 이제 2015년 8월 5일에 작성된 문건입니다. 물산 TF 송도 방문회 건이라는 제목의 문건이죠. 송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본사가 위치한 곳이고요. 따지고 보면 이제 삼성물산 TF에 소속된 직원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방문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양사가 논의한 내용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관한 안건이었습니다. 합병 시에 삼성바이오의 적정한 가치평가와 또 자체평가액과 시장평가액의 괴리에 따른 시장 영향에 관해서 회계법인과 인터뷰를 진행하겠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래전략실에 보고했던 문건과 또 다른 어떤 거의 모든 보고 문건에서 논의하는 안건들 모두 결국 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최종 목적으로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자, 증선이가 그 삼바의 그 회계 조작에 대해서 시기별로 달리 제시를 했는데 이거는 왜 그랬던 겁니까? 네,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이제 금감원의 재감리 결과는 2012년, 즉 바이오에피스의 설립 당시부터 관계회사로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예. 하지만 삼성바이오와 또 바이오에피스가 그 당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새로운 회계 기준서가 2013년에 시행된 점 등을 감안해서 2012년과 2013년의 경우에는 회계 위반을 단순 과실로 판단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 다음에 2014년의 회계 부정은 이제 중과실로 판단을 했는데요. 이때는 이미 쟁점이 되고 있는 콜 옵션의 중요성을 회사 차원에서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본 것이죠. 예. 다음으로 이제
핵심 쟁점이 되는 2015년으로 넘어갑니다. 2015년은 실제 삼바가 에픽스의 회계 기준을 변경했던 시기입니다. 에픽스의 가치를 시가로 평가한 것, 그리고 이 내부 문건에서 콜 옵션 실행에 따른 부채를 인식했어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이런 점 등을 고의 분식회계의 이유로 분류했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는 1차 감리 때부터 금융당국의 판단에 반발하면서 행정소송을 예고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다면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삼성바이오가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과정과 제일모직과 합병한 삼성물산과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습니다. 삼바와 삼성물산과의 관계, 그리고 삼바 측이 주장하는 논리는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린 회계 조작은 삼성물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정윤정 기자, 두 회사의 관계 어떤 연결고리가 이어져 있었던 겁니까? 네, 합병 전 삼성물산은 제일모직에 비해 자산 규모가 3배 넘게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회계 처리 변경하면서 삼성바이오의 가치가 올라갔는데요. 이때 바이오로직스 지분 46%를 보유한 제일모직의 가치도 덩달아 올라가면서 삼성물산과의 합병 비율도 1대 0.35로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결정됐습니다. 때문에 참여연대 등 일각에선 삼성바이오의 회계 조작이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합병이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된 것은 그 이재용 부회장과 연관이 있다고 봐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합병 전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한 대주주였지만 이 삼성물산의 지분은 한 주도 없었습니다. 네.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가치가 삼성물산보다 3배나 높게 평가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고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내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삼바의 고위분식회계 진위를 들여다보려면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증선이가 삼성바이오의 가치가 부풀려졌다고 결론을 내면서 모 회사인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처음 삼성바이오의 고평가 의혹을 제기했던 참여연대는 지난 19일 삼성물산에 2015년 회계처리 질의서를 발송했고 금융감독원에 삼성물산 감리를 요청했습니다. 금융당국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삼성물산의 감리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삼성바이오 재무제표가 수정된 뒤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금감원과 증선이가 검토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는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강력 반발하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자, 손수호 기자. 네. 삼성바이오가 이번 결정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삼성바이오 측은 현재 이제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재 결정에 관한 통지서를 수령한 상태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행정소송과 함께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재 집행을 미뤄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심리는 보통 보름 정도가 걸리고요. 빠르면 일주일 안에도 그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만일 법원이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주식 매매의 재개 여부는 다음 달 중순 정도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여서 법원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소송을 보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네. 따라서 증선위의 제재 집행은 최대 3년 정도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게 사실인데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또 투자자 보호 같은 상반된 상황들이 맞물려 있어서 쉽사리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 삼성바이오가 지분법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주식시장에 상장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을 두고도 지금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삼성바이오 측의 설명은요. 회계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상장은 가능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 코스피 상장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보면요. 지금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총액 6천억 원 이상, 자기자본 2천억 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상장이 가능했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해당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 건의해서 만든 일종의 특례 규정입니다. 사실상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위한 특례 규정이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게 당시 금융당국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참여연대 등에서는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2015년에 고의적인 회계 조작이 없었다면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에 따른 부채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 잠식에 빠지게 되고요. 이 경우에는 결국 상장을 위한 공모금액 산정도 불가능했을 것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일각의 주장대로 분식액을 걷어내더라도 우리는 자기 자본 2천억을 초과하더라. 그래서 이제 절대 이 상장이 원인 무효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애초로 돌아가서 과연 완전 자본 잠식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상장이 가능했을 것이며, 시장에서 어느 투자자가 유상증자의 유상 공모 과정에 응하겠냐는 거죠. 삼바는 2016년 말 참여연대도 동석한 국제회계기준 연석회의에서 금감원도 문제없다고 판단했는데 왜 이제 와서 말을 뒤집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번 증선이 감리였던 교수가 주목주목 반박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삼성바이오는 2016년 코스피 상장 전에 증선이가 한국공인회계사에 위탁해 회사를 감리했을 때, 또 금감원이 참여한 국제회계기준 질의회신 연석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왜 말이 바뀌었냐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선 금감원이 삼성바이오 특별감리 후에 지난 5월 회계기준 위반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자 정권이 바뀌면서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증선이 감리위원인 이한상 교수는 개인 SNS에 상장 전 공인회계사의 감리는 서면 감리로 금감원의 감리와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또 연석회의에서 문제가 없다고 한 건 당시 금감원이 감리를 한 것이 아니라 삼성바이오가 임의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참여연대의 질의에 회신을 한 것이라고 반박의 글을 남겼습니다. 네.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에 대해서 회계 조작으로 결론을 내면서 이제 공은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이주영 부회장의 뇌물죄 최종 판결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아울러 주식거래 정지로 날벼락을 맞은 개미들의 피해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고의 분식회계 결정에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이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자, 정 기자, 그 삼성이라는 이름만 믿고 투자한 개미들의 분노나 상실감도 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4일 장 마감 후 시총 22조 원인 삼성바이오 주식 거래가 정지되자 그야말로 개미들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대부분 자금 여유가 있다기보다는 퇴직금이나 결혼 자금 등을 투자한 분들인데요. 네. 이런 개미들만 8만 명에 묶인 자금이 약 5조 원에 달합니다.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거래 종지로 돈이 묶여 있어서 잠이 오질 않는다. 앞으로 어떤 주식을 믿고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투자자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인류 기업 삼성이 이랬다는 것에 대해서 배신감이 큰데 피해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이라는 그 브랜드를 믿고 또 삼성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바이오 쪽에 투자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동안 소중하게 모았던 내 집 마련 자금을 투자를 한 거였는데 상장을 위한 분식회계를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배신감이 듭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아마도 그 상장 폐지일 텐데요. 자, 송 기자, 네. 상장 폐지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수의 시장 전문가들은 상장 폐지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증권선물위원회 요구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재무제표를 수정하게 되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된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이 삼성바이오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많고 또 해외 투자 비중도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장 폐지 조치까지는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게 다수의 전망입니다. 아울러 이 분식회계로 상장 폐지가 된 전례가 없다는 점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삼성바이오는 상장된 후에 분식회계를 한 사례들과 다르고 또 자본시장의 신뢰성의 근간을 흔든 만큼 상장 폐지론도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회계 사기로 말미암아 상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고요. 만약에 회계 사기를 걷어내게 되면 완전 자본 잠식인 재무제표란 말입니다. 상장 자체가 원천 무효화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투자자 보호라든가 어떤 공익적인 목적을 실현을 위해서도 이번만큼은 상장 폐지하는 것도 절대 염두에 두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번 삼바의 고위 분식회계 결론에서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입니다. 먼저 경영승계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죠.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지시했다는 건데요. 증선이가 삼성바이오가 가치를 부풀렸다고 인정한 만큼 이 결정이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재판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법조계에서는 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결론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로 보고 있나요? 일단 검찰 수사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부회장의 합병을 유리하게 만든 것이라고 밝혀져도 대법원 판결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증선이 결정이 법률심인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끼칠 확률은 낮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재량이고 의지라 할 수 있는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후 증선이의 결정이 중요한 추가 증거로 판단되어 삼성그룹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반면 대법원에서도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사 얘기 들어보시죠. 조직하고 물산 간의 합병 근거로 작용을 했다면 기본적으로는 그룹 내 승계 작업 현안이 존재했다는 정황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결론적으로 항소심에서 승계 작업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판단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주장이 되기 때문에 판단이 좀 바뀌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사실 기업의 회계 부정에는 이를 묵인하거나 동조한 회계사나 회계법인의 책임이 더 큽니다. 가지는 개편인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삼바의 사례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앞서 감리위원으로 참석했던 교수의 글을 소개했는데 이런 행태에 일침을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한상 교수는 삼성바이오의 회계 조작을 회계산업의 세월호라고 표현했는데요. 네. 이 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회계법인은 한 번 더 생각해볼 모든 지점에서 브레이크를 밟기는커녕 엑셀을 밟고 진실과 반대로 역주행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회계산업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했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회계산업의 세월호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아주 엄중한 문제인데요.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까? 네, 증선이는 이번에 관련 회계법인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내렸는데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삼성바이오 외부 감사를 맡은 삼성회계법인에 과징금 1억 7천만 원, 5년간 삼성바이오 감사 업무를 제한했습니다. 네. 또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2016년 삼성바이오를 감사한 안진회계법인에는 삼성바이오 감사만 3년간 제한했습니다. 네, 회계법인 제재를 두고 한편에서는 회계법인은 기업이 준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거센데요. 해외 사례랑 비교를 좀 해볼까요? 네. 미국 앨론의 회계 조작은 삼성바이오보다 조작 액수가 3분의 1 수준인데요. 회계법인에 부과된 과징금은 우리 돈으로 7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2001년 미국 에너지 기업 앨론은 15억 달러, 당시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의 분식회계가 드러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CEO는 무려 24년이 넘는 징역형을 받았고 앨론의 회계를 맡았던 회계법인은 급기야 파산했습니다. 투자자를 기만하는 고위 분식회계의 엄중함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앨론과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는 성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고위의 진실 여부는 따져야겠지만 애꿎은 투자자들이 피를 입었다는 점에선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고의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관된 것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특정 개인을 위해 자행된 거짓이 수만 명의 피해자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분식회계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유망한 기업이 망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 분식회계를 했고 그로 인해 누가 덕을 받는지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오늘 취재 파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